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벤담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강조하고 이를 따른 행위를 옳은 행위, 그렇지 않은 행위를 그른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그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다른 말로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벤담이 양적 공리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다양한 쾌락이 있지만 쾌락의 질적 차이는 아예 무시했죠. 질적으로 모든 쾌락이 동일하다고 봤어요. 단지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따라서 그러한 쾌락, 질적으로 동일한 쾌락의 양을 7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그때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옳은 행위,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는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금 개선을 해서 벤담의 제자인 미리 질적 공리주의라는 것을 발전시키게 돼요. 자, 3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번 미래 질적 공리주의. 자, 왜 밀에게는 질적 공리주의라는 명칭이 붙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밀은 그의 스승인 벤담과는 다르게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줄까 볼까?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았다. 질적으로 모든 쾌락이 같은 게 아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봤고 더 나아가서 양보다는 질이지 양에 대한 질의 우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봐볼까? 다량의 저질 쾌락보다는 소량이더라도 고질, 고상한 쾌락이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봤어요. 자, 저질 쾌락에 속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 같은 감각을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감각적 쾌락. 반면에 고질 쾌락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쾌락들 있죠.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을 이뤘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라든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정신적 쾌락에 속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유명한 말도 남겼죠. 이게 미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배부른 돼지가 비유하는 게 바로 다량의 저질 쾌락을 충족시킨 사람. 반면에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비유하는 바는 소량이라도 정신적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겠다. 그쵸? 자,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밀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야, 우리가 개나 돼지도 아니고 감각적 쾌락에 그렇게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훨씬 질적으로 높고 고질의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밀의 바탕에는 바로 밀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인간 특유의 존엄감을 가지고 있다.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만의 존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한번 필기해보자. 인간 특유의 존엄감 때문.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버려두고 동물들이 추구하는 저질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그 밑에 미래 목소리를 들어볼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더 높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버리고 보다 저급한 기능만을 갖는 동물이 되기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자, 이걸 보니까 미리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그런데 가끔은 선생님도 너희도 아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그래 좋은 건 알지만 한 번쯤은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다. 맞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번쯤은 감각적 쾌락, 저질의 쾌락이라도 이런 거 많이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밀은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얘기했던 벤담 같은 경우에는 양을 계산해서 어떤 게 더 양이 많은지 따져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밀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쾌락의 질은
계산이 아니라 쾌락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쾌락 전문가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쾌락 전문가는 다름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그 밑에 내려가 볼까? 쾌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저질의 쾌락, 고질의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해 봤는데 이게 더 고상하고 질이 높은 쾌락이야 라고 판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쾌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다수결로 판정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도 고려했던 질적 공리주의자였다.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밀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디귿에 한번 줄 꺼볼까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느끼는 쾌락이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밀의 질적 공리주의였습니다. 벤담과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동그라미 4번 한번 내려가 볼까요?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고전적, 19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고전적 공리주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들 공리주의의 장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얘들아 그 옆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이러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고전적 공리주의라고도 부르고 행위 공리주의라고도 부릅니다. 행위 공리주의. 자, 왜 행위 공리주의라고 부르냐면 매 행위마다 어떤 행위가 더 큰 쾌락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고려하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그럼 그렇지 않은 공리주의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장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장점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했다. 그쵸? 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 자, 이제 나의 쾌락,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할 때 벤담과 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1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모두의 이익을, 쾌락을, 행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더 많이 고려해 준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권력이 높다라고 해서 더 많이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1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고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라고 함으로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 우리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을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됐다, 맞죠? 그런데 우리 저번에 쌤이 예를 들었던 독립운동가가 일본 순사를 피해 우리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키게 되면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 그쵸? 그런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공리주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한계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공리주의는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론 중에도 하나예요. 자,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면적 동기나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 결과만 중요시해서 동기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 같은 말이라고 했다, 맞죠? 행복을 곧 쾌락과 동일시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행복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행복이 곧 쾌락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마도 이 한계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얘들아, 벤담도 밀도 매 순간 어떤 행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지 계산하고 따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쾌락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사실 정확하게 쾌락의 양, 쾌락의 그 결과를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선 좋았던 것들이 훗날 저기에선 나쁜 것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한계점. 자, 마지막 역직관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도 줄 거 볼까? 야, 우리 지난 시간에 칸트 할 때 직관이 뭔지 배웠죠. 직관은 상식이라고 보면 돼요. 역은 그런 것을 거스른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밑에 예를 들어놨다, 맞죠? 자, 예를 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다 보면 소수의 의견, 소수의 권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직관과 맞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예, 위에서 들었죠? 벤담 같은 경우에는 쾌락의 양이 많다면 사디스트 쾌락이 더 옳은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결론이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역직관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에도 많은 공리주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현대에 등장한 공리주의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번에 현대 공리주의라고 되어 있다, 맞죠? 현대에 들어서 근대에 만들어졌던 고전적 공리주의, 다른 말로 행위 공리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 선호 공리주의가 등장했고 니은의 규칙 공리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선호 공리주의가 뭔지부터 볼게. 행복을 단순히 쾌락으로 한정했던 고전적 공리주의와는 다르게 훨씬 행복을 포괄적으로 이제 정의 내리는 거야. 행복을 선호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얘들아, 선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걸 선호라고 한다, 그쵸? 두 번째 동그라미,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하게 해준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선호 공리주의다. 자, 위의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면 되겠고, 얘들아, 여기 대표적인 학자, 이 사람을 좀 제대로 알아놔야 돼요. 자, 그 선호공리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싱어라는 사람이 있다, 그쵸? 이 사람의 풀네임은 피터 싱어입니다. 그리고 이 피터 싱어는 아직도 살아있는 현대 실천윤리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 윤리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싱어일 거예요. 자, 얘들아, 이 싱어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선생님이 그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실어놨다, 그쵸? 이거는 좀 꼭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싱어가 쓴 책 제목이에요. 동물에 대해서 뭔가 쓴 것 같다, 그쵸? 자, 여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간단히 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너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벤담이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의 행위는 이 두 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맞죠? 바로 쾌락과 고통이었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고 고통은 회피하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벤담이 이런 비유까지 했죠.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있다. 앞장 살펴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옳고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가 악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쵸? 자, 마찬가지예요. 싱어도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옳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벤담과 밀과 같은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쾌락은 고려하면서 싱어가 보기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거든. 자,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 많이 키운다, 맞죠?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다 쳤다고 생각해봐. 그들이 끙끙댄다, 맞죠? 그걸 보면 분명 그 동물들도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쾌락과 고통만을 고려하느냐?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고통과 쾌락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싱어입니다. 오늘날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대에 싱어가 던지는 메시지가 참 유의미하겠다, 그쵸? 한번 같이 싱어의 동물 해방론 조금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쾌고 감수 능력이야말로 이익 관심을 지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얘들아, 쾌고 감수 능력은 뭘 줄임말이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죠.
이런 능력이야말로 여기 괄호 쳐볼까? 이익관심. 이익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 회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모두 이익관심을 지니고 있더라. 다른 말로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고 고통은 회피하려고 하더라. 되겠죠? 자, 그 뒤에 마저 그어볼게요. 그것이야말로 누군가 이익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다. 자, 그 뒤에는 그냥 마저 읽어볼게. 어린이가 길가에 돌멩이를 발로 찼다고 해서 돌멩이의 이익관심이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 돌멩이 같은 무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지닌다고 말할 수 없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예를 들어 쥐는 발에 치이지 않은 이익관심을 지닌다. 왜냐하면 쥐는 발에 차인다면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존재가 최소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관심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싱어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 사람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다, 그쵸? 여기 가로차보자. 공리주의에 근거해서 동물 해방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동물의 도덕적 권리,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 싱어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줄거볼게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 우리 아까 벤담과 밀 같은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의 이익관심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맞죠? 모두를 1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싱어 같은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다. 동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관심까지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하살표 밑에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되겠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을 차별하느냐? 종차별주의도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여기도 줄까 볼까? 종차별주의도 옳지 않음. 이게 싱어의 주장입니다. 되겠죠? 현대 공리주의자인 싱어의 동물 해방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 등장한 규칙공리주의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규칙공리주의는 왜 나왔냐면 아까 우리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행위공리주의라고 했다, 맞죠? 매 행위마다 쾌락을 계산하고 쾌락의 양과 좋은 결과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야. 매 순간 계산한다라는 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 순간 계산하다 보니까 역직관성의 문제도 발생했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규칙공리주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규칙공리주의의 특징. 첫 번째,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공리주의와 달리 벤담과 미래공리주의를 말해요. 자, 그 뒤에 줄 거 볼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그냥 매 순간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더 너희보다 오래 살아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정해놓고 매 순간 고민하지 말고 쾌락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직관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다. 그쵸? 자, 이런 게 규칙공리주의다.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 행위공리주의의 비효율성, 매 순간 행위 결과를 계산한다는 비효율성, 그 다음에 역직관성, 상식이 어긋난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예를 들었던 그 독립운동가가 선생님이 집에 들어와서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따르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매 순간 규칙을 따라라. 누구의 향기가 나죠? 맞아요. 매 순간 무조건 도덕법칙을 따라라라고 얘기했던 의무론의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그쵸? 그러면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달라질 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다 같이 줄거보자. 구체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규칙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의무론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들은 다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리주의를 마무리 짓게 되겠는데 공리주의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빌의 질적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벤담과 밀을 묶어서 우리 행위 공리주의라고 했다, 그쵸?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대에 등장한 싱어의 동물 해방론을 묻는 문제. 이렇게 굉장히 공리주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학습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학습지입니다. 이제 근대가 끝났고 서양의 현대 윤리사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대만 하면 서양 윤리사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현대 윤리 사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 13번 학습지에 있는 실존주의 사상과 14번 학습지에 나오는 실용주의 이렇게 두 개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왜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윤리 사상이 등장했느냐?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근대 윤리 사상이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겠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실존주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동그라미 기억. 자, 실존주의에 나오는 실존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 또는 주체적 존재를 말해요. 실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특성, 개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실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화살표 밑에 한번 줄 거 보자.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인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더라. 이게 실존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근대에 발전했던 칸트의 의무론이나 또는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사상이 한계가 있어서 이성만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이성의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들어 비인간화, 그 다음에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객관적 보편적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겪는 구체적 삶의 문제를 도외시했다. 자, 우리 칸트의 의무론 떠올려봐봐. 칸트의 의무론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에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또는 공리의 원리를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는 약간 도외시하거나 무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 두 차례 큰 세계 대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지금까지 이성만을 신봉해 왔는데 그 이성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실존주의 윤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실존주의 윤리사상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냐면 자, 2번에 나오는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3번에 나오는 사르트르, 4번에 나오는 야스퍼스, 5번에 나오는 하이데거. 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쵸? 실존주의 사상과 우리 윤리학 사상의 책에서 다뤄지는 이 4명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사실 숫자는 많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을 왜 실존주의라고 부르는지 공통된 특성,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관통하는 특성이 뭔지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키르케고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키르케고르의 사상. 첫 번째, 기억. 키르케고르는 실존을 이렇게 정의 내렸네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을 바로 실존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우리도 마찬가지다, 맞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마주치게 돼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쵸? 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 그런 상황에 놓인 개인이 바로 실존이더라. 자, 그 다음에 니은.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 한번 줄 거 보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단어가 제시문에 나왔다. 그럼 바로 키르케고르예요. 키르케고르의 특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어떤 것을 비유한 표현이냐면, 자, 우리 이제 선택의 상황에 놓였어요.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들은 늘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의 동그라미. 왜냐면 내 선택이 옳을지 그렇지 않을지 다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쵸? 자, 근데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택을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쵸? 자, 그 불안을 느끼면서 주체적 결정을 회피할 때 빠지게 되는 이 절망의 동그라미, 절망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이는 우리가 웬만하면 빠지지 않아야 될, 피해야 될 병이다. 그쵸?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키르케고르는 그런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합니다. 저기 밑에 디귿에 한번 줄 거 보자. 실존의 3단계, 다른 말로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3단계로 제시를 하게 된다. 첫 번째 심리적 실존, 두 번째 윤리적 실존, 마지막으로 종교적 실존 단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심리적 실존 단계부터 볼게요. 심리적 실존 단계가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동그라미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적 개인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쾌락 추구를 통해서도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또다시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심리적 실존 단계가 완벽한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란 얘기다. 그쵸?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는 단계가 윤리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러선 사람들은 더 이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편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보편 윤리를 따르면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까? 윤리적 개인은 윤리 규범을 어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윤리적 실존 단계도 진짜 나를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또 한 번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 마지막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제 신에게 맡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겠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밑에 선생님이 괄호 비워놨다. 그쵸? 한번 적어볼까?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을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줄 거 보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인간은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보편 윤리를 따라봤지만 그것 또한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없었죠. 마지막 신을 만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 살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 이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신을 믿는 실존주의겠다. 그쵸? 그래서 이 옆에 하나만 적어볼까요? 이런 실존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을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 사상. 되겠죠? 자, 키르케고르 여기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실존의 3단계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르트르로 넘어갈게요. 사르트르. 자, 기억.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존재, 실존합니다. 목적, 본질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나오면 사르트르입니다. 제시문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을 만들어 두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존재해요. 그리고는 나의 본질을, 나의 목적을 추구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의사가 될 인간을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낳는 건 아니다. 그쵸? 의사라는 목적이나 본질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실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이 실존, 존재하고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목적을 찾아간다. 그쵸? 점점. 자, 이런 식으로 실존은 본질에 앞섭니다. 인간의 경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계획할 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보니까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뒤에 적어볼까? 유신론의 반대, 신이 없다라고 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불러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자,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지 목적이나 본질을 정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우리도 분명 그렇죠. 자, 그런데 뭐와 비교해야 되냐면 그 옆에 컵과 같은 사물을 선생님 적어놨다. 그쵸? 얘들아, 인간과 다르게 사물은 반대예요. 사물은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물을 담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을 담는다라는 목적이나 본질을 정해놓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컵을 만들잖아. 맞죠? 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목적이나 본질을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한번 적어볼까? 옆에 컵을 비롯한 사물들은 본질, 다른 말로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반대로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죠. 이렇게 인간과 사물의 특징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자.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불성실이 뭔지 한번 볼게요. 불성실.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데 키르케고르랑 똑같은 말하고 있다. 맞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늘 불안을 느껴요.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을 바로 불성실이라고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비유했었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성실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 그쵸?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였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추구하면 지향하면 안 된다. 그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자유로운 선택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디귿에 한번 줄 거볼까?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불안한 거 알겠고 그래 두려운 거 알지. 그렇지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그럴 때 참된 참된 실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야스퍼스로 넘어갈게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쵸? 자, 야스퍼스가 썼던 특징적인 용어는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줄 거 보자. 한계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라든지 나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많이 마주치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절망을 하게 되는데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니은에 한번 줄 거 볼까?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들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두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거나 이럴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종교에 귀의하게 된다. 맞죠? 그런 식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초월자를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야스퍼스도 초월자 신을 믿는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유신론, 무신론 중에 맞아요.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로 넘어갈게요. 자, 하이데거임을 알 수 있는 또 키워드는 뭐냐면 다 한 가지씩 키워드들이 있다. 그죠?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바로 현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현 존재 줄 거 보자. 현 존재라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 인간을 말해요. 현 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얘들아, 맞는 말이다. 그치? 한번 너희 생각해봐.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존재가 있나? 없죠.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쵸?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 니은에 한번 줄 거 볼까?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때, 다른 말로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참된 실존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얘들아, 사람은 많았지만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 이걸 다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느낀 게 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불안이나 절망, 그 다음에 야스퍼스가 말했던 한계 상황이나 하이데거가 말했던 죽음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꼭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더라. 맞죠? 우리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죽음을 인식할 때 오히려 그를 계기로 신을 찾거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그 다음에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도 찾을 수 있었죠. 4명 모두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선택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이를 회피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더 참된 실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뒷장에 한계와 시사점 보고 마무리할게요. 실존주의의 한계점은 워낙에 구체적인 개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부정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 반면에 시사점 볼게요. 인간의 보편적 본질. 지금까지는 사실 근대까지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 이성, 합리성 등을 강조해왔잖아. 이런 거 말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개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2번째,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이걸 강조하고 있죠. 줄까 볼까?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주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주체적인 삶. 이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실존주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오늘 실존주의를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부모님에게만 또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내려서 진짜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요. 물론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존주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